안녕하세요. 뉴스카페 김선영입니다.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 이 방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무상교육 일단 올해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이 되고 2021년에는 전체 고등학생이 다 무상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무상교육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바로 교육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재원입니다. 과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지,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이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상당합니다.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에 교착화된 이 두 나라의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 과연 이번 정상회담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카페는 퀴즈와 함께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카페 지금부터 문을 열겠습니다. 4월 10일 오전 뉴스통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합니다. 내일은 트럼프 대통령과 7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올해 3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만 명 늘어났습니다. 2달 연속 취업자 증가폭이 2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 3학년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오는 2021년에는 전면 실시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유통된 인보사 제품에서도 종양 유발 세포가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나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사회부 신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정부 무상교육 완성 속도 내놔. 어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당정 협의체를 열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고3 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있고 또 기대감도 큽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자, 신 기자, 기다렸던 바입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왔고요. 이 내용부터 좀 짚어주세요. 예. 이제 말 그대로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건 학부모가 더 이상 고등학교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하고 이제 교육청이 지원을 한다는 건데요. 지원하는 항목은 이제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대금입니다. 1년 평균 액수로는 평균적으로 158만 2천 원이 나온다고 하고요. 이 지원하는 항목의 기준은 그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지원을 받는 고등학교 범위도 초등학교, 중학교와 똑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준에서 제외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사립고 중에서 재정 결함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부 학교가 제외되는데 자사고와 일부 외고, 예술고 등 94개의 학교입니다. 네.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도 규정된 기본권이죠. 예. 너무나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기대도 상당히 큰데 그러면 얼마만큼의 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정부가 말한 효과는 이제 우선은 이제 가계 가처분 소득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제 한 달에 이제 10만 원꼴로 늘어나는데요. 이게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16시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 늘어난 가처분 소득이 좀 민간에서 소비도 좀 되고 그리고 저축과 투자 확대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처분 소득이 이제 누구한테서 늘어나느냐 네. 이게 또 이제 중요하다고 정부는 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평하지 않았던 교육비 부담 구조를 공평하게 이제 바꾼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학비 부담이 그동안 고소득층도 아니고 저소득층도 아닌 중간 계층이나 중하위 계층이 부담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학부모가 대기업에 다니거나 뭐 공무원이면 이제 직장에서 당연히 교육비를 지원해줬고 저소득층은 이제 교육청 같은 곳에서 이제 또 저소득층이라고 이제 돈을 줬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끼인 학부모만 이제 1년에 160만 원 가까이 냈던 겁니다. 네.
이게 단순히 이제 우리만 내서 기분이 나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가정경제 부담이 컸는데요. 네. 단적인 예를 봐도 이제 2017년 기준으로 공립고등학교만 수업료 미납자가 이제 1만 5천 명이나 됐습니다. 이게 간신히 내긴 했지만 부담이 큰 가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기 통계 잡히지 않은 사립고등학교까지 생각하면 꽤나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중하위계층을 세부적으로 보면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이제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무상교육으로 부담을 덜었고 이제 교육비를 못 내서 그만두는 학생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은 정말 다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의 뭐 한 가정에 연간 160만 원 정도 이제 어쨌든 절감하는 그 효과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특목고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제외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게 공약이었어요. 교육 부분에서 최우선 과제였고요. 예.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0년부터 이거를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는데 요내 부총리 들어오면서 이게 빨라졌단 말이죠. 네. 좀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좀 빨라진 거예요?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제 앞당겼다.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급한 있습니다. 문제라고 예, 본 시급한 거예요. 문제라고 생각해서. 예. 일단 뭐 야권에서는 이게 이제 선거 지금 뭐 개정안에 올라간 게 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금 선거 연령을 낮추잖아요. 그럼 이제 고3부터가 이제 대상이 되는 건데 예. 지금 총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을 앞둔 노림수가 아니냐, 예. 고3의 환심용이 대책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신 기자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거법의 그 연령 문제하고 좀 연동이 돼가지고 이제 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근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게 그동안 좀 많이 이야기되던 패스트 트랙하고 좀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좀 패스트 트랙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총선을 노린 건지 의문이 들고, 노렸다고 해도 그런 방향으로 좀 소용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고3 우선 도입이 선거를 겨냥했다기보다는 네. 그냥 고교 무상교육 자체가 좀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시기적으로 이런 뭐 생각에서 벗어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뭐 49만 명의 고3 그 유권자가 생기는 거고 지금 총선을 예. 앞두고 갑자기 이게 또 빨라져서 시행이 빨라졌다는 점에서 뭐 야권에서는 당연히 뭐 석연찮다라는 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이제 잘 하는 게 이제 문제죠. 예. 근데 이제 잘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재원 마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들, 특히 교육감들이 지금 반대를 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랑 상의 없이 이렇게 교육부에서 먼저 발표가 됐다라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연 2조 원 정도죠. 연 2조 원 정도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좀 있는 거예요? 일단 정부에서 이제 말한 거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정부와 교육청이 이제 반반을 부담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2조에서 1조 원 정부, 1조 원 교육청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이 2조 원은 이제 고1부터 고3까지 모든 학년이 이제 받을 때 그 금액이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방정부가 1,000억 원을 부담하지만 이거는 좀 제껴두고라도 이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증액교부금이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네. 증액교부금이란 부득이한 어떤 수요, 부득이한 어떤 항목이 생겼을 네. 때 따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될 때도 이 항목으로 재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예. 다만 이번 2학기는 이제 세수 상황을 감안해서 교육청의 자체 추경으로 이제 부담을 하는데요. 이번 2학기에 들어가는 돈은 3,856억 원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당정청이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한 재원의 지속 기간이 네. 2024년까지 5년입니다. 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이야기고요. 그리고 국가와 교육청이 반반 부담하는 것도 5년. 네. 국가가 아까 말씀드린 증액교부금을 편성하는 것도 이제 5년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국 교육청에 떠안는 고교 무상 분담 금액이 정확하게는 9,466억 원입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 이제 그 증액 교부금을 빼고
9,400억 예, 원대가 되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전국에 광역단체가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17 하면은 이제 시도교육청 하나마다 이제 550억 원을 이제 부담한다는 교육청 예산이 자체 나옵니다.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예,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 방안이 현실성이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 5년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럼 예. 5년은 뭐 이렇게 해서 뭐 간다고 치는데 예. 5년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방금도 통화를 하고 왔는데 네. 이제 교육부 관계자는 어쨌든 이 5년이라는 거는 5년만 하고 말겠다는 뜻에서 5년을 한 게 아니고 그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제도를 다지기 위해서 이제 5년을 설정해 놓은 거고 이후에는 어떤 교육 수요 등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마련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그 비용을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이걸 뭐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를 좀 봐야 할 것 같고 이 누리과정 사태가 이렇게 되면 재현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정부의 그 예산을 어쨌든 교육청 쪽으로 떠넘기려 해서 뭐 보육 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예, 예. 여기에 대한 우려는 없어요? 예, 아무래도 이 우려가 있죠. 일단 뭐, 지방교육청에 이제 이게 부담이 된다는 것 자체도 좀 이야기가 되고, 또 이게 아까도 이제 계속 강조를 하신 거지만은 이게 국정과제였고, 또 이제 국가의 책임이다. 좀 이렇게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반반이라지만 이제 교육청에 이제 이거 넘기는 게 맞느냐 하는 네. 그런 문제도 이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리과정도 이게 지난 정부에서도 몇 년을 끌다가 뭐 무슨 뭐 휴업을 한다느니 막 그런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참 난리였는데 그래서 결국 결말을 생각해보면 국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교육청들도 뭐 이제 협의가 부족했다고 그쪽에서 주장하지만 어쨌든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일단 넘겼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부담을 해야 할지 좀 누리과정 사태로 가지 않게 해서 좀 논의가 있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좀 있어요. 일단 국회를 잘 통과할 수 있을지도 문제고, 잘 이 계획이 순항할 수 있을지, 남은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예, 일단은 이제 교육청에 부담을 해야 하는 이제 고3, 무3 교육부터 이제 순항을 해야 하는 게 좀 네. 관건이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다 보니까 이제 17개 시도 모두에서 좀 이제 조례가 마련되고 추경을 설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뭐 일부 시도는 이제 뭐 조례를 이미 만들어 놓은 곳도 있긴 하지만 이제 이게 정부는 이제 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 어쨌든 17개 중에서 하나라도 이제 좀 못하겠다. 저희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그것도 좀 논란의 대상이 되겠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률을 통과시켜야 이게 좀 시행이 되는데요. 이번에 저 고3의 그 일부 시행을 제외하고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법이 통과가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통과 목표인데 이제 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이 정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이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취지는 이기 때문에 너무 좋죠. 여기에 예. 반대할 상황은 아닌데 자유한국당 예. 말씀해 주셨지만 자유한국당은 사실 두려움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중학교 무상교육이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강조했었던 무상 급식이 관련돼서 다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무상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순순하게 이걸 뭐 잘 되게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국회 상황도 녹록지가 않고요. 예, 뭐 그래도 일단은 지금 말은 이제 저는 정세 자체는 찬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예,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또 신 기자는 긍정적으로 이제 예. 전망을 좀 바라보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신태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무상교육 실현은 정말 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오늘 이 시간에도 짚어봤지만 재원 마련에 대해서 또 국회 통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좀 따져서 좀 치밀한 계획으로 잘 통과가 돼서 또 우리 기대대로 무상교육을 우리 고등학생들이 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김은별 기자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뉴스통 검색어 8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검색어 목록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 검색어가 올라와 있는데요. 8위에 연금저축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죠.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한 달에 받는 평균 연금액이 26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 평균 수령액이 61만 원에 불과해 1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지난해 연금저축 연금 수령액 총액은 2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9% 증가했는데요. 계약당 연금 수령액으로는 월 평균 26만 원으로 전년보다 만 원 늘었습니다. 이는 1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 104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이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해도 월 평균 수령액이 61만 원에 불과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금감원은 향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실제 수익률과 수수료율 산출 기준을 새로 개발하고 비교 공시 항목도 표준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검색어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7위에는 홍역 올라와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대전시에서 홍역이 발생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욕시에서 발생해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6위에는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올라와 있습니다. 이 매년 GPTW 인스티튜트는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는데요.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돈을 지불하면 이 상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위에는 한미 정상회담 올라와 있는데요. 잠시 후 뉴스통 한라인에서 살펴보시죠. 4위에는 PD수첩 올라와 있고요. 3위에 돼지 열병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지역에서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 이 중국과 베트남 등 발병국에서 들어온 항공기 휴대폰 검사가 대폭 강화되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강력한 대처를 하는 이유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이 돼지에게서만 발생하는 이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고 극한 환경에도 오랜 시간 살아남습니다. 또한 구제효과 다르게 예방 백신도 없어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유발합니다. 이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탓에 해외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우 이 돼지는 100% 살처분됩니다. 다음 검색어 살펴보시겠습니다. 2위에 김상교 씨 올라와 있는데요.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최초로 고발한 김상교 씨가 지난 5개월간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김상교 씨 어머니에게 협박이나 회유도 있었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에는 광주공항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기 바퀴 파손 사고로 운항이 전면 중단됐던 광주공항 운영이 정상화됐습니다. 광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광주공항에서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앞서 아시아나 항공 오즈 8703편은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이 광주공항 동편 활주로에 착륙하다 앞바퀴 타이어가 활주로 끝부분이 파손됐습니다. 이 아시아나 항공 측에서는 광주공항 활주로에 이물질이 있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기장 2명과 승무원 4명, 승객 10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직후 조사관 2명을 파견해 현장 조사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뉴스통에 올라온 실시간 검색어 8가지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검색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통 한라인 시간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좀 청와대 연결을 해보죠. 정치부 이성희 기자입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 네, 지금 비가 많이 오나 봅니다. 오늘 이제 문 대통령이 출국을 합니다. 순방 일정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예, 문 대통령 내에는 오늘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서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현지 시각 11일 오후 워싱턴에 도착하게 됩니다.
숙소인 백악관 영빈관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 이튿날인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다만 그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핵심 참모들을 차례로 만납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양국 정상 내외간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 핵심 강요 및 참모가 배석하는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 오찬 등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은 당일 저녁 귀국길에 올라 한국 시간으로 12일 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합니다. 무엇보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의 유연성을 좀 발휘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이 모아지는데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 그리고 얼마나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상회담은 대북 북한과의 북미회담을 위한 협상을 위한 초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북한 비핵화 문제가 주요 의제입니다. 회담에서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을 골자로 한 굿 이너프 딜과 비핵화 대화 진전을 위해 미국의 상행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기 수확 등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을 설명하고 설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건은 미국 측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대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북 강경파인 핵심 참모들도 잇따라 만나는데 이들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이 기자도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으로 이제 출국을 하게 될 텐데 미국 가서도 또 소식들 많이 전해주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희 기자였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 세계 또 이목이 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또 많이 모아지고 있고요. 이게 잘 돼서 또 대북 특사 파견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3차 정상회담이 가시화되는 그 결과까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통 한라인이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스칸디데디입니다. 스칸디데디는 스칸디나비아식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아빠들을 말합니다. 아이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따뜻한 아빠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지역 5세에서 6세 유아와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애정을 보일수록 아이의 사회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아이는 지능, 인성, 성취 욕구 등도 모두 뛰어났습니다.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 태도를 가진 아빠를 둔 아이들의 사회성이 가장 좋았습니다. 반대로 통제적이고 명령조의 언어를 사용하는 아빠를 둔 아이들은 사교성이 낮았습니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두려움을 느낄 때 부모에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마음껏 탐구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지닌 아이들은 자신의 안전망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까닭에 자신 있게 탐구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양육 전문가 리처드 플래처 박사가 자신의 책 0세에서 3세 아빠 육아가 아이 미래를 결정한다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부모와의 애착 형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 시기의 아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애착 형성이죠. 아이에게 이 세상은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무서운 것들이 있을지 모르는 이 세상에 던져진 것이죠. 그런데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불안하면 아이는 안심하지 못해 세상을 탐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이는 주변에 대한 호기심이 감소하게 돼 두뇌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아이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는 엄청난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빠가 관심을 기울여준다면 우리의 자녀는 열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배워나갈 것입니다. 이상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시간입니다. 올해는 참 의미 있는 해죠. 특히나 내일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합니다 시간에는 통합민주당 그리고 열린우리당 등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원웅 조선의열단 기념사업 회장을 만났습니다. 자, 지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너무도 요즘 또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 조선의열단 기념사업 회장을 맡고 계세요.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이게 어떤 활동을 하는 그 연합회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이제 항일 독립운동 세력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조직이 조선의열단이에요. 조선의열단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무장투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직이고 일제와 맞서가지고 많은 이제 그 조직 안에 무기를 제작하는 부서가 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도 관리하고 또 이렇게 폭발물도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일제가 그냥 해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부는 중국에 있었지만은 국내에 잠입해서 국내에서 예를 들면 종로경찰서를 폭파한다든지 밀양경찰서를 폭파한다든지 대구경찰서를 폭파한다든지 이런 일제의 무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직접 들어가서 폭파하고 하는 작업을 했고 심지어 일본에서 일본 왕이 지나는 통로를 지키고 있다가 폭탄을 던졌는데 그게 불발하는 바람에 결국 실패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조직이 조선의열단이었습니다. 조선의열단은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제 임시정부와는 처음에는 노선이 좀 달랐고 그러니까 이게 무장투쟁으로 이걸 해결해. 그러니까 조선의열단의 활동이 그런 사건이 자꾸 터지니까 국제사회에서 야, 한국 민족이라 조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독립의지가 굉장히 강한 일제로부터 독립시켜야 될 수 있는 그래야만 되는 평화가 지켜지는 그런 민족이다. 그런 인식을 강하게 심어줘서 사실 그 이후에 얄타 회담이나 카이로 회담이나 이런 국제회의에서 이게 강대국들이 모여서 이제 조선을 독립하는 것을 의결한 이유도 그런 활동에 힘을 게 큽니다. 상당히 정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분들이세요. 지금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기념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제 보니까 남북 학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북한과 직접적으로 교류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열단이 이제 그 조직이 이제 나중에 확대 개편돼서 조선의용대로 바뀌었어요. 그 중에 또 일부가 또 확대 개편해서 조선의용군이 되는데 조선의용군이 이제 조선의열단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조선의열단이 단장이었던 김원봉 선생님은 약산 김원봉 선생님은 광복군이랑 합쳐서 백범군을 합쳐서 이제 광복군 부사령관을 하면서 그런 김원봉 선생님은 광복군에 합수되고 또 나머지 일행들은 그 중국 공산당과 결합을 해서 또 중국에서 북쪽에서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서 주로 만주나 이런 쪽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헌신한 분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이 해방 이후에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의 지도 세력이 된 거예요. 기층을 형성했는데 그런 남쪽에는 김원봉, 약산 김원봉은 남쪽으로 와가지고 일제 청산대전은 친일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탄압을 받다가 결국 이제 전부 다 좌절되고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북쪽과도 이렇게 교류가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좀 서로들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이 오프닝에서 올해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해다. 정말 임시정부 100주년 그리고 3.1운동 100주년 해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분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 북미 관계도 상당히 냉랭하고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으로 좀 가시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분단에서 통일로 이런 의미를 좀 되새겨 주신다면 저는 어떨까요?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식민지 지배를 당한 것도 우리 민족의 뜻과 반대되는 거고 네. 또 분단된 것도 우리 민족의 구성원들이 네. 동의를 받거나 한 게 아니라 네. 강대국이 외세에 의해서 된 거고 네. 그러니까 식민지배도 외세, 분단도 외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식민지를 극복하는 것도 자주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분단을 극복하는 것도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저는 통일이라는 문제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남과 북의 양심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남과 북의 양심이 하나가 되는 게 통일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남쪽이 그러니까 미군정 이후에 남쪽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민족주의 세력이 아니고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네. 이승만 때부터 박정희 뭐 이렇게 쭉 해서 기득권층을 차지하다 보니까 남쪽 그 세력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친일의 뿌리를 두고 분단의 기생에서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언론, 네. 친일의 뿌리를 두고 분단의 기생하는 우리 사회의 그런 정치 세력, 또 그런 사회 세력들, 그런 세력들이 온전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계속 계기만 있으면 남북을 이간시키는 일을 해왔죠.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그걸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남과 북의 양심이 하나가 되는 걸 계속 방해하고 있죠. 그런 세력들이. 그래서 그런 세력들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 과거에 이제 통일 외교통상 위원장이셨어요. 당시에 네. 이제 일본 정치인에게 이제 독일처럼 우리도 이제 사죄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었죠. 예. 지금 아무래도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그 서울법 개정안도 이제 제출을 그렇죠. 예, 예전에 예. 하셨었고 예, 예. 이 서운 문제 이 문제 예, 어떻게 그래요. 보세요? 네. 저희들이 좀 어이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국회에서 통일정책, 외교정책을 책임지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네.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을 지낼 때 전 세계의 주 정치인들을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일본 사람들, 정치인들을 만나서 야, 일본이 우리 가까이 있는 나라가 좀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러려면은 독일처럼 과거 친정산에 있어서 좀 진지하고 진솔하게 그렇게 좀 해달라. 그럼 뭐라던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한 얘기가 우리 보고 과거 청산하라고? 니들은 어떻고? 우리 보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지 말라고? 전범들 묻혀있다고? 야, 니들 국립묘지 갔더니 일본 전범들이 졸개들이 잔뜩 묻혀있더라. 거기는 왜 참배하냐?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일 합방은 조선인의 행복. 그 사설을 쓴 신문이 조선일보예요. 한일 합방은 조선 행복이라는 사설을 쓰고 조선말 말소운동을 한 사람이라고. 일본 국어라고. 그 당시 국어를 써야지. 국어는 일본어잖아요. 그 앞장섰던 언론이 한국 국민이 가장 애독한 구독률이 제일 높은 그런 신문 아니냐. 니들이나 똑바로 과거 청산해. 어?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응? 니들 진심이냐? 진심이 아닌 것 같다. 니들. 응? 한국 사람들이 일본 보고 과거 청산하는 건 진심이 아닌 것 같다. 우리 보고 좀 그런 걸 요구해서 돈이나 뜯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응? 근데 그 문제를 외면하고 일본하고 과거 청산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과제.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느낌이 젊은 시절에 아주 청년으로서 미담이 있어요. 미담 일제 때 미담이 뭔가 하면 만주에 있는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 미담이 조선 청년의 미담이라고. 근데 그 미담이 뭔가 하면 혈서를 쓴 거예요. 혈서를 손가락을 따서 혈서를 쓴 혈서 내용이 일본 천하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혈서를 썼어요. 근데 개견자를 썼어. 한문으로. 개처럼 충성을 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 혈서 덕분에 만주 군관학교로 간 거예요. 그게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어. 일제 때.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 이상하게 세뇌돼 가지고 한국의 대통령이 됐어. 그래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여론조사하면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받아. 그리고 일본 사람들 보고
우리가 과거 청산하라, 응? 일제 식민지배에 사과를 하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독립운동가 이제 후손이라고 들었어요. 이제 부모님께서 조선의열단이셨고, 지금은 이제 회장님께서 이 조선의열단을 이끌고 계신 대표이신 거고요. 그만큼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부끄러운 과거가 많고, 이렇게 일본의 그 망령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잔재가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생각도 좀 가지게 되고, 그렇다면은 대표적으로 뭐 남아있는 그 일본 잔재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 사실 국묘지 갈 때 착잡해요. 거기 찐일파들이 잔뜩 묻혀 있잖아요. 그래서 국묘지 갈 때 굉장히 착잡하고 그런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제가 중학교쯤 다닐 때 저희 선친이 살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선친이 독립운동을 했던 옛날 동지들이 자주 우리 집에 모여요. 모이시면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3.1절 행사,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고 싶지 않다. 왜냐? 거기 가면은 뭐 행사에서 박수 치고 하잖아요. 네. 그 단상에서 박수 받는 놈들은 전부 다 친일파들이고 단하에서 박수 치는 사람은 독립운동 진짜 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한 번도 정부 초청에 응하지 않은 적 없어요. 광복절 행사에 한 번도 3.1절 행사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복절과 3.1절을 그를 축하할 기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데 내가 가서 박수 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어릴 때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하루는 독립운동가 하시는 우리 아버지 선친들이 내용은 잘 모르죠. 저는 어른들 오면은 야, 술 어디 가서 막걸리 가서 얼른 사가지고 심부름하고 담배 심부름하고 어른들 대화에 끼지는 못하죠. 근데 그래도 저 어른들이 하는 거 눈치가 있으니까 무슨 말씀하시는가 들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하루는 어르신들이 오시더니 밤새도록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물어볼 수는 없고 네. 어르신들 하시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독립운동한 어떤 선배가 돌아가시는데 문상을 갔다 왔어요. 네. 근데 아주 가난하게 살더래요. 세를 사는데 새방에 옛날처럼 병원이 없으니까 방에다 관을 안 치잖아요. 그리고 관을 안 쳐놓고 거기다 무릎 꿇고 절을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좁아서 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지방 있잖아요. 문지방에다 이렇게 돗자리 깔고 문지방에 걸쳐서 절을 했대. 그러고 나서 인사를 다 절을 하고 나서 그 가난하게 돌아가신 독립운동한 지사들, 그분 선배 지사를 가족들을 모아놓고 있는 데서 이제 문안을 드리면서 그 지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유언을 하셨습니까? 네. 물어봤더니 앞으로 우리 집안에서는 절대 독립운동한 사람이 나오지 마라. 일본 놈들이 들어오면 일본의 앞잡이가 되고 미국 놈들이 들어오면 미국 앞잡이가 되고 중국 놈이 들어오면 중국 앞잡이에서 나라를 팔아먹는 데 앞장서라. 그래야 후손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잘 된다. 그 말을 하시면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느냐. 응? 그래서 저는 이런 대한민국이 애국의 대상이냐 하는 게 가끔마다 고민될 때가 있어요. 국회의원 하면서도 국회의원 몇 번 하면서도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네네. 그럼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제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8년 하면서 외교부 장관을 9명 했어요. 근데 그중에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안 온 사람이 있어. 근데 안 갔다 온 사람을 제가 막 비난을 덜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저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네. 이게 대한민국의 애국의 대상이냐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응? 대한민국 애국의 대상이냐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의 지금 현재가 있는데, 보통 독립운동가 하면 남성분들만 떠오르잖아요. 예, 예. 근데 요즘 또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그렇죠. 관심도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예, 그렇죠. 있는데,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여성 독립운동가들 소개할 분들이 사실 이제 그동안에 요즘 새롭게 네. 시대가 좀 흐름이 되니까 새롭게 부각되는 것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인데 사실 여성운동가들이 남성 못지않게 드러나지 않게 오늘 헌신을 그 기판 위에서
이게 독립운동을 남성들이 열심히 했던 것도 있고 같이 했던 것도 있고 심지어 어떤 여성 상당한 여성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총을 들고 나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다시 부각하고 조명하는 시대의 흐름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인가 봤더니 대전 현충원에서 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그달이 작년 8월 달에 이달이 현충 인물로 뽑혔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보다도 좀 연세가 더 많고 오랫동안 연세가 많으니까 오랫동안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여성들인데 그분들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다가 많은 분들이 여성들이 남편을 뒷바라지 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16살 나이에 처녀의 몸으로 조선 의용대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일 무장단체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21살 때, 16살 들어 21살 때 우리 아버지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동지로서, 그러니까 같이 이제 독립운동 동지로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여성이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남자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남편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독립운동에 투신했다고 하는 것이 요즘 새롭게 다른 의미로 부각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선정을 했다. 이 말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재부각이 어떤 형태든 남편 때문에 했든 어쨌든 간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시대와도 맞는 또 여성의 모습이 또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래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처가 너무 열악하고 반대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은 정말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고 이런 세상입니다. 네, 그렇죠. 애국 애족과 관련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는 네. 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유엔이 이제 만들어질 때 초기에 유엔 회의 가입 국가가 46개 국가예요. 근데 지금 172개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100개 이상 국가가 새로 좀 탄생해서 유엔에 가입을 했는데 그들이 대부분이 외세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이제 국가가 유엔에 가입했는데 그 100개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식민지 지배 당시에 외세의 빌부터서 동족을 괴롭힌 사람들이 집권을 한 나라가 딱 두 나라예요. 거기에 또 그냥 패망한 월남. 우리가 지원했잖아요. 네. 그 부끄러운 지원이죠. 그 사실 독립운동 세력이라고 하는 건 호주명인데, 근데 그 패망한 데가는 외국의 앞잡이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월남전에 참여를 해서 지원했다는 게 사실 인류 문명사의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그런 일, 그 세력과 결국 망한 건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은 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 인류 문명사의 흐름을 내서 주춤거리는 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잡으려면은 친일 청산 뒤늦게나마 그런 면에서 지금도 해야 된다. 지금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는 예를 들면 뭐 그런 태극기 부대 뭐 이런 애들 주장하는 걸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일본 아베와 싱크로율이 똑같아요. 주장이. 남북을 이간시키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런 뿌리를 둔 그 주류 언론들도 그 사설이나 글 쓰는 사람, 기고자들도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글을 써요. 이게 민족공동체에 도움이 되느냐, 이게 민족공동체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생각을 국민들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친일 반민족 세력이 지역주의와 결합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그 지역도 자기 지역의 명예를 위해서 그 친일 반민족 세력과의 결탁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애향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남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너무도 좋은 말씀, 또 네, 귀한 말씀 전해드려서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웅 조선의열당 기념사업 회장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어제의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리죠. 어제의 정답은 스마트시티였습니다. 이명심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문제 드리겠습니다.
약산 김원봉이 단장으로 있었던 1919년 만주 질안성에서 조직된 항일 무력 독립운동 단체는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먼저 구독하시고 그리고 정답을 스트리밍 화면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정답과 함께 이메일 주소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톡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입니다. 코스닥 벤처펀드가 출시된 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아직까지 코스닥 벤처펀드라고 하면 뭘까 하고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코스닥과 벤처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정부의 지원하에 지난해 4월 5일 첫 선을 보인 상품입니다. 펀드지만 소득공제라는 이 세제 혜택이라는 강점에도 불구하고요. 지난 1년간 참 많은 부침이 있었는데요. 재테크 트렌드에서 코스닥 벤처펀드의 지난 1년을 짚어봤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전체 자산의 15%는 이 벤처기업의 신주에 그리고 35% 이상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지정 해제 이후에 7년 이내인 코스닥 상장 중소 중견기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설정액은 지난 1년 동안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펀드의 돈이 드나드는 흐름을 나타내는 이 설정액은 지난해 6월에 총 2조 9천억 원을 넘긴 이후에 최근 10개월째 답보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투자자가 많이 투자하는 아래쪽에 있는 이 공모형 같은 경우에는 자금 유출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과 좀 비교해 봤을 때는 현재 16.2%나 감소한 6,300억 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왜일까요? 코스닥 벤처펀드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에 좀 암울한 시장 상황을 만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기억하시죠? 코스닥 시장이 침체되면서 수익률이 곤두박질을 친 건데요. 지수가 하락하자 여기에 마땅하게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 흠이 됐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펀드 결산을 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4월에 출시돼서 12월까지 누적 성과가 평균 13%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다시 반전되고 있습니다. 총 12개 코스닥 벤처펀드가 시장에 출시가 돼 있는데요. 올해 이후의 수익률만 좀 보면 10.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 규모는 KTB 자산운용이 가장 큰데요. KTB 자산운용을 찾아서 지난 1년간의 코스닥 벤처펀드의 성과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KTB 자산운용이 이제 공모펀드에서 저희가 MS를 좀 상당히 많이 가져갔는데 그렇게 고객분들이 좋게 봐주신 포인트는 3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이 공모펀드임에도 넷짠인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 점, 넷짠인들 CB나 CPS, RCPS 등으로 펀드의 20% 정도를 채울 수 있었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IPO, 공모주 투자에 있어서 KTB 자산운용이 과거 2, 3년 동안 보여줬던 그런 레코드가 매우 경쟁력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통주식, 코스닥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소형 펀드에서 그런 종목 발굴과 중소형주 투자에 대해서 강점을 가졌던 이 3가지 포인트로 저희가 좀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1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뭐 중간에 좀 수익률의 굴곡도 있었고 시장이 어렵기도 하면서 환매 자금도 꽤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플러스 구간으로 이제 돌아서고 있고 1년을 좀 기다린 만큼 일단 그 소득공제 혜택까지 생각해서 3년을 본다면 분명히 소득공제 혜택 플러스 수익 알파를 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개별 펀드의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용 규모는 KTB 자산운용이 좀 독보적으로 높습니다. 총 2,943억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요. 2위부터 5위권에 있는 펀드와도 좀 차이가 크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5개 펀드는 수익률 기준은 아니고요. 설정액이 큰 펀드만 좀 꼽아봤습니다.
1위에 있는 KTB 코스닥 벤처펀드 6개월 성과는 0.06%로 좀 지지부진하죠. 하지만 연초 이후에 11.0%의 수익을 기록하면서 좀 반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위에 있는 하나 UBS의 코스닥 벤처펀드 역시 6개월 성과는 0.5% 수준, 또 연초 이후에는 7.5%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성과가 가장 돋보이는 곳은 현대인베스트먼트 쪽이네요. 현재 15.6% 성과고요. 다만 6개월 성과는 마이너스권에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코스닥 벤처펀드에 앞으로 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점은 뭐가 있을지, 가입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도 들어봤습니다. 네, 일단 세제 혜택은 2020년 말까지 가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2023년까지 일단 세제 혜택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까지 이제 가입 기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올해 가입해도 바로 이제 올해부터 세제 혜택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좀 혜택일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코스닥 벤처의 가장 큰 장점인 IPO를 통해서 공모가에 좋은 주식을 싸게 받아서 정부의 정책대로 그러한 유니콘 기업들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IPO 기회들이 많아지게 될 거고, 그 기업들이 상장해서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면 코스닥 벤처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장 상황이 분명 좋지 않고 글로벌 경기 상황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상황이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그리고 단순히 코스닥 지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더 좋은 유니콘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코스닥 벤처펀드에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코스닥 벤처펀드는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장에 나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3년 이상 투자할 경우에는 들으신 것처럼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주가 변동에 좀 취약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이력 탓인지 앞으로도 폭발적인 자금 유입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많은데요. 앞으로의 1년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입니다. 네, 김선영의 뉴스 카페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